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지셔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은 1강을 먼저 보시면 오늘 강의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 2강의 주제는 마인드입니다. 사람의 마인드는 컴퓨터 메모리처럼 정보를 저장하지만 선택적으로 수용합니다. 컴퓨터는 입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마인드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인식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냅니다. 이는 정보 수용의 차이를 보여주며 마인드의 독특한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인드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인식에 부합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장의 추상화를 준비한 후 한 장에는 아무 이름도 없고 다른 한 장에는 피카소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사람들은 기대한 대로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인드와 알고리즘의 관계는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마인드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지우거나 재배치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브랜드를 가린 채 맛을 볼 때와 브랜드를 보고 맛을 볼 때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기대가 경험을 만듭니다. 코카콜라의 1985년 뉴코크 실패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인드는 이미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밀러 박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의 마인드는 한 번에 7단위 이상을 다룰 수 없습니다. 실은 마법의 숫자로 전화번호의 7자리, 세계 7대 불가사의 7난쟁이, 음악의 7음, 일주일의 7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특정 상품 범주를 기억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7개 이상의 브랜드명을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심도가 높은 범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6개의 담배 회사가 17가지 브랜드를 제공했지만 오늘날 176종류 이상의 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활성 웹사이트 수는 1000만 개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타이틀은 25만 개에 달합니다. 매년 7만 7천 개의 새로운 책이 출간되고 매일 50만 개 이상의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생산됩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장은 과거 300가지 모델에서 오늘날 전기차 시장으로 급변했습니다. 테슬라, 현대, 기아, 폴스타, 리비안, 루시드, BMW, 메르세데스 등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단순화를 배우고 물건이나 브랜드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는 일상의 복잡다단함을 극복하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제품과 브랜드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각 사다리는 다양한 상품 영역을 나타내며 어떤 사다리에는 많은 가로대가 있고 어떤 사다리에는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플랫폼 사다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검색 엔진에서는 구글이 1위, 빈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BYD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는 챗GPT가 1위, 게미니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위치를 반영합니다. 경쟁사의 위치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쟁사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이는 빈 공간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사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제품 영역을 도입할 때도 기존 제품과의 포지셔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이비스는 렌터카 업계에서 2위임을 인정하고 대항의 포지셔닝 전략을 펼쳤습니다. 에이빗 캠페인은 경쟁 상대의 위치를 창출하며 고객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경쟁 상대의 포지션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AB는 13년간 적자였지만 2위임을 인정하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1년차에 120만 달러, 2년차 260만 달러, 3년차에 500만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헬스의 위치를 인정하고 정면 충돌을 피한 전략 덕분입니다. 결과적으로 ITT의 매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마케터들이 에이비스 캠페인의 성공을 잘못 해석합니다. 에이비스의 성공은 헬스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비교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에이비스 사례는 포지셔닝 시대에 중요한 마케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비교 광고의 허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항 전략은 에이비스가 헬시, 버거킹이 맥도날드스에 삼성이 애플에 도전한 사례처럼 2위의 포지션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전형적인 포지셔닝 전략에 속하며 빙기 차트 GPT로 구규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세븐룹은 비콜라 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청량 음료 중 2병이 콜라인 상황에서 세븐룹은 콜라가 아닌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략은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한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세븐유피의 비콜라 포지셔닝은 1968년 이후 매출을 8,770만 달러에서 1억 9천만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없는 광고와 라인 확장에 집중하며 명확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콜라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세븐유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스프라이트가 레몬 라임 브랜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WMTS, 즉 성공하게 만든 것을 잇따는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함정을 강조합니다. 기업은 처음에 성공으로 이어진 세부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더라도 포지셔닝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이 한때 차별화되었던 핵심 요소를 소홀히 하여 전략적 실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에이비스는 ITT 인수 후 에이비스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등 과감한 캠페인으로 1위를 노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창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이비스는 2위라는 인상은 여전합니다. 이는 독특한 소비자 개념을 무시하고 전략적 포지셔닝에 실패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조안 디디온의 통찰력은 경쟁자에게 산만해지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고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회복 탄력성과 전략적 성장을 보장하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븐유프는 비콜라 포지셔닝을 통해 코케나 펩시의 대용품으로 자리 잡으려 했습니다. 최근 광고에서는 미국은 이제 세븐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븐업은 에이비스처럼 자신의 염원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옛날에 한 여행객이 농부에게 길을 물었을 때 농부는 여러 방향을 제시했지만 결국 여기서는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세븐유프는 1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에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1위를 염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많은 광고로도 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증 우연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배를 통해 반영된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외부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위치에서 목표지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베트남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포지션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이테크 최고 경영자들은 주로 20대, 30대이며 55세에는 이미 사장의 궤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벽은 아무리 훌륭한 광고 캠페인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1969년 인더스트리얼 마케팅지는 포지셔닝, 오늘날의 모방형 시장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RCA를 예로 들어 포지셔닝 게임의 법칙에 근거하여 몇 가지 상황을 예측했으며 특히 컴퓨터 산업에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스과의 정면 대결을 벌이는 기업은 가망이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면 대결은 시장 리더와의 경쟁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970년대 초 RCA는 IBM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0년 9월 비즈니스 위크는 RCA의 도전을 보도했고 1971년 9월에는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로버트 W. 사노프, RCA의 회장 겸 사장은 1970년 말까지 RCA가 컴퓨터 업계에서 확고한 2위 자리를 확보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는 컬러 텔레비전 등 기존 사업보다 컴퓨터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70년대 초반에 견실한 이익 포지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RCA의 컴퓨터 사업은 2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실패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는 이를 RCA를 강타한 대실패로 보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RCA 빌딩 53층에 있는 사운업 회장의 집무실보다 더 높은 곳에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1970년 5월 컴퓨터 사업부를 하니웰에 매각하는 등 컴퓨터 업계에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컴퓨터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GE에게 큰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전략적 포지셔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BM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위치를 인정하고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IBM과 동일하게 행동하려는 회사들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잠재 고객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자신의 포지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IBM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RCA는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리더였지만 컴퓨터 라인을 커뮤니케이션 사업과 연계하지 못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공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며 올바른 포커스를 잡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포커스는 서서히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CA는 잘못된 포크를 선택하여 GE와 같은 이류 브랜드로 전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라는 포커스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유형의 컴퓨터를 위한 진정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IBM,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지배를 위해 마케팅 자원의 대부분을 전투에 쏟고 있습니다. NCR는 금전 등록기 분야에서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며 소매 데이터 입력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여 컴퓨터 사업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IBM과의 경쟁에 휘말려 시장을 잃었고 간신히 회복하여 오늘날 트랜잭션 분야로 돌아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 스탠퍼드 스미스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메신스를 따라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반면 레지널드 H. 존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컴퓨터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이는 그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Chief Executive Officer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스미트는 이후 인터내셔널 페이퍼에서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컴퓨터 업계에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비유가 자주 사용됩니다. IBM은 시장의 60%를 점유하며 백설공주로 불리며 나머지 9개 회사는 각각 10% 미만의 점유율을 가진 난쟁이들입니다. Burroughs, Control Data, GE, Honeywell, NCR, RCA, 유니바치 그 예입니다. 2026년의 승자는 IBM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디지털 이퀴프먼트, DEC입니다. 디지털 이퀴프먼트는 소형 컴퓨터, 즉 미니 컴퓨터 분야를 개척하며 IBM과 차별화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아멜리아 에어하트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인식하고 세계 2위 컴퓨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IBM과 함께 메인프레임 컴퓨터 개념을 대체할 통합 컴퓨팅을 연구했습니다. IBM의 강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하는 능력입니다. 2026년 현실에서는 클라우드, AI,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다른 기업이 이보다 더 잘 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의 핵심 교훈은 컴퓨터 산업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면 다른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스미스와 존스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스미스는 GE 컴퓨터를 구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는 포지셔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름은 소비자 마음의 상품 사다리에 브랜드를 거는 고리와 같습니다. 포지셔닝 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상품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장미꽃이 다른 이름이었다면 그 향기로움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기대한 향기까지 맞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수 마케팅에서 이름은 브랜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찰리 대신 알프레드를 선택했다면 판매가 달라졌을까요?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카리브해의 혹 아일랜드, 패러다이스 아일랜드로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브랜드의 인식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름 선택은 과거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소비자에게 제품의 주된 이익을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의미 없는 이름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찾는 과정은 포지셔닝의 출발점이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헤드앤숄더스는 비듬 제거 혜택을 직접 전달하며 인텐시브 케어는 집중 케어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슬렌더는 날씬함을 연상시키고 클로즈업 치약은 가까이서 봐도 자신 있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디하드 배터리는 긴 수명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제품의 주요 이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제품명은 특정 브랜드의 고유성을 넘어 일반적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밀러의 라이트, 맥주는 이러한 경계를 넘은 사례입니다. 라이트 맥주 출시 후 슐리츠 라이트, 코어 라이트, 버드 라이트 등 많은 라이트 맥주가 뒤따랐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름이 일반 명사화되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밀러 라이트의 실패는 상표 등록에서 라이트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할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소비자와 언론은 이를 밀러 라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독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변호사들에게 경고의 말로 작용하며 법적 함정을 피하기 위해 코닥이나 제록스와 같은 고유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6년 상표 등록 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이름 가용성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160만 개, 유럽에는 300만 개의 등록 상표가 있습니다. 이름을 찾기보다 사는 게 더 쉬운 현실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독창적인 이름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팀은 시사 주간지로서 뉴스윅보다 더 매력적인 이름으로 인식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팀의 이름을 멋지다고 생각하며 짧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의 매력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맥과 뉴스위크의 경쟁은 일반적인 이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티맥은 시사 주간지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지만 뉴스위크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포추누과 비즈니스 위크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이름은 브랜드의 성공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세월과 함께 노화합니다. 에스콰이어는 도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잡지로서 멋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에스콰이어는 플레이보이의 선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누구나 플레이보이가 어떤 젊은이를 의미하며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세대 교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에스콰이어는 1960년대 도시 신사의 교양을, 플레이보이는 1960, 1990년대 성적 자유를, 막심은 1990, 2010년대 남성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했습니다. 현재는 소셜미디어가 잡지를 대체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약팅은 해양업계에서 오랜 리더 잡지로 자리 잡았지만 요트를 소유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에 사일 같은 잡지가 약팅의 매출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출판물 중 하나로 경제 전반을 다루며 금융계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자나 과학자들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한 나머지 의미 없는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D 같은 이름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맨낸 이 방취제는 $1,000만 광고비에도 실패했으며 브렉원과 콜갓의 100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조어 이름은 기업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코카콜라, 코닥, 세록스 같은 이름은 의미가 없지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카콜라, 코닥, 제록스는 신조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코크는 원래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의 성공으로 인해 부차적인 의미를 얻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브랜드 강세에 초점을 맞춰 부정적인 연관성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상징적인 이름이 될 수 있으며 브랜딩에서 타이밍과 포지셔닝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조어 이름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캐츠, 클리넥스, 코텍스 같은 의미 없는 이름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QX 같은 조어는 피해야 합니다. 스프레이 앤 워시처럼 일반적인 묘사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S로 시작하는 단어는 사용 빈도가 높지만 X, Z, Y, Q, K로 시작하는 단어는 드뭅니다.
부정적인 이름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개량된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은 어설픈 이름 때문에 이미 상처를 입고 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린의 예를 보자. 처음부터 더 나은 이름이 붙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린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야 했을까? 당연히 콩 대두버터라고 이름 붙여야 했습니다. 마가린의 심리적 문제는 그 이름이 기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래 성분을 감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본질적으로 좋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저가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를 능가했지만 상표가 붙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품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버터와 같은 직접적인 이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우유 버터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는 콩이라는 이름이 주는 원료로서의 자부심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독특함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흑인 명칭의 진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컬러드는 덤 같은 느낌을 주었고 니그로는 영원히 이류 시민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블랙은 자부심을 표현하며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유래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전략적 개선을 나타냅니다. 옥수수 설탕의 전략은 적절한 단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옥수수 농장에서 감미료를 개발하며 포도당, 옥수수 당밀, 고과당 옥수수 당밀 같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당밀은 진짜 설탕과 비교되어 모조품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 코언 프로덕트스는 옥수수 당밀을 콩슈거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옥수수를 사탕수수나 사탕무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설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탕수수와 사탕무 그리고 옥수수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시장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제3강에서는 포지셔닝 전략의 양극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